휘트먼의 시집 대표작입니다. 풀잎을 우리가 감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브 오브 그라스, 풀잎이죠. 이 시집을 이제 처음 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휘트먼을 알듯이 학력도 별로 없고 경력도 뛰어난 게 없고 이런 사람이 자기가 어디 시집 내주겠어요? 안 내주지? 근데 자기가 조판다 해요. 해가지고 그냥 넌 시집이 이 시집이거든. 근데 이 시집을 내자마자부터 일하기 유명해집니다. 그리고 평생을 이 시집을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수정판을 내요. 그 휘트먼의 일생은 풀립 수정판 내다 죽었다. 그래 한마디로 말했을 정도로 이게 이제 대표작이자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어떻게 보면은 세계 신문학사에서 이때 획을 그은 시집이다. 왜 그러냐? 자비 출판이거든요. 독립기념일에 딱 맞춰가지고 표지에 자기 이름도 안 써요. 익명으로 이 시집을 냈거든요. 왜 내봤자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휘트먼이 누군지. 사파과 그림 속표지에 넣고는 500형 뒤에다가 자기소개를 약간 해놨습니다. 월트 휘트먼, 아메리칸 원 오브 러프, 거칠고 코스모스, 우주적이고 우주의 그 질서 있는 거죠, 이거를. 근데 거꾸로 디소더리, 질서 없는 거야. 그 다음에 프레쉬리, 싱싱하면서도 센슈얼, 육감적이고. 센티멘탈리스트는 아니고 어디에 서 있느냐? 사람 위에나 보통 사람들이나 보통 여자들 위에 서 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지 않고 또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겸허하지도 않고 너무 모데스트. 누구보다 더 겸허하지 않느냐? 임모데스트, 버장말이 없는 사람보다 더 겸허하지도 않는 보통 미국 사람이다. 이걸 이제 소개한 겁니다. 일리우스 그라스거든. 이건 나중에 나온 겁니다. 최종판이고 처음 나온 건 아주 보잘것없어요. 이겁니다. 이게 초판 표지거든요. 리브스 오브 그라스거든. 신 이름이 없잖아요. 자작으로 초판해가지고 지가 인쇄고이잖아요. 그리고 해가지고는 795부를 발간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집 두께가 보십시오. 얇아요. 95쪽. 뭐 팜프렛 같은 거죠. 12편을 실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초판해서 이렇게 내는데 에머슨의 산문 포획, 강연 듣고 시쓰기를 했다 그랬죠. 시인에 대한 강연 듣고 바로 그런 에머슨이 쓴 그 강연이 시집으로 나온 거예요. 시집이 아니라 글로 책으로. 그것도 읽고 감동받아서 시창작 동기가 됐는데 에머슨에게 이 시집을 보냈어요. 그런데 에머슨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에머슨이 답장에 뭐라고 했느냐? 나는 찾아냈는데 가장 특이한 작품, 어떤 위트와 기지와 지혜가 가장 독특한 사람을 찾아냈다. 시인을 찾아냈다. 어떤 사람이냐? 미국 역사에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이 이런 위트 있고 지혜가 있는, 이걸 읽으면서 난 매우 기쁘다. 이건 마치 큰 힘이 나를 즐겁게 하는 것 같다. 이런 아주 극찬입니다. 격찬이에요. 근데 동생은 형 시집을 보고 읽을 가치도 없다. 그랬는데 외설로 비난이 많아가지고 출판 어려움 속에서 20편 추가해요. 재판이 1856년에 나왔거든. 이후 계속 보완해가지고 몇 번 했나 보십시오.
55년, 56년, 80년, 1860년, 1897년, 71, 2년, 76년, 81년, 88년, 89년 이게 이제 최종판 데스펫 그 죽는 침대에서 편찬한 마지막 10번입니다. 이 시집을 처음에 조그만하게 냈다가 계속 해가지고 아까 우리 처음 사진에서 본 것처럼 그만큼 두꺼워졌다. 이게 이제 세계적인 시집이 됐고 세계 신문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미국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지고 가장 애독당하는 시인이 됐다. 뭐라고 썼길래 그러냐. 이 보면 이제 이거 여러분 이 요거는 지금 내가 여기서 일일이 다 뭐 한 구절 구절을 설명하면은 이것만 가지고 한 달 해도 모자라요. 그만큼 굉장히 그야말로 축약된 의미심장한 시들인데 대충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문에 보면은 모든 아름다움은 아름다운 피와 아름다운 두뇌에서 나온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뭐 미학적으로 어떻게 떠들 필요도 없어. 아름다운 피와 아름다운 두뇌에서 그냥 아름다움을 찾아내. 지구와 태양과 동물을 사랑하라. 부를 경멸하라. 구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자선을 베풀어라. 어리석은 자들과 미친 자들의 편을 들어라. 너 수입과 노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바쳐라. 압제자를 증오해라. 신에 관하여 논하지 말라. 민중들에 대하여 참을성과 너그러움을 가져라. 알려져 있든 안 알려져 있든 무가치한 것에 고개를 숙이지 말고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사람들께 고개를 숙여라. 단순함을 능가하는 것은 없다. 과도함이나 명망성의 결여를 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것도 사람 못 고칩니다.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것은 무엇이나 지질하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전부 다 논쟁감이 되는 그런 구절로 마치 훈계처럼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집에 실린 플리프 노래에 실린 가장 대표적인 시가 나 자신의 노래, 나 자신을 노래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그냥 나 자신의 노래 가면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영문으로도 나오고 낭독도 뭐 유튜브 들어가면요 이 낭독을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만큼 나 자신의 노래는 유명하거든요. 나를 찬양하고 나를 노래하노라. 여러분 수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필도 열했어요. 내가 취하는 바는 그대도 취하리라. 내게 속한 모든 원자는 그대에게 속한다고 할 수 있으니 나는 빈둥거리며 내 영혼을 부른다. 나는 몸을 기대 편한 마음으로 천천히 한 줄기 여름 풀 살펴본다. 풀. 내 혀, 내 피의 모든 원자는 이 땅과 이 대기에서 이루어졌고 여기에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이제 완전한 건강을 누리는 37세의 나는 시작이다. 죽기까지 멈추지 않으려 하며 신조와 학파는 잠시 보류해 두고 있는 그대로 잊지는 않는 채 한 걸음 물러나 좋거나 굳거나 마음에 품으며 온갖 위험 무릅쓰고 말해버린다. 본래의 힘을 지닌 거침없는 자연을 뭡니까? 인간을 완전히 자연의 일부로 보고 그럼 그 자연의 일부인 이 인간에게도 영혼이 있듯이 모든 자연에도 영혼이 있다는 일종의 에머슨의 초절주의 사상 같은 그런 자연관이란 말이에요. 에머슨이 자연이라는 숲을 내가 자세히 했죠. 몇 주 전에.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 에머슨의 자연이라는 걸 자세히 읽어볼 필요는 없지만은 내가 강의한 내용 그것만을 한번 다시 쭉 보고 그 자연관을 잠깐 머릿속에 두시면은 피트먼이 초절주의에서 낭만주의를 건너서 사실주의로 넘어가는 새 유파의 흐름을 두루 포용해서 다 사겨냈다. 그 말이 기억나죠? 그걸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보면 여기 다 그런 게 드러나 있어요. 내 영혼아, 이게 번호입니다. 나 자신의 노래, 이게 1번이에요. 2번, 3번, 4번 생략하고 5번에 내 영혼아 너를 믿는다. 다른 나는 너에게 비굴해서는 안 되고
넷이 다른다 이렇게 비유를 해서도 안 된다. 자기 영혼이. 한 아이가 풀은 무엇입니까? 두 손 가득 가져오면 내게 물었다.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는가? 나도 그처럼 무엇인지 모르니 그 성벽의 깃발 차면 멋있죠. 풀 보고 성벽의 깃발인지도 모른다. 왜? 성벽에 돋아난 풀이니까. 그 깃발을 본 거예요. 희망의 참 푸른 천으로 쌓여진 혹은 주님의 손수건인지도 모른다. 일부러 떨어뜨리신 향기로운 선물이요 정표여서 구석의 어느 한 곳에 주인의 이름이 있어 우리가 그걸 보고 누구 것인가를 알아내도록 주님의 손수건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혹은 풀 자체가 아이인지도 모른다. 초목이 낳은 아가. 참 멋있죠. 이 보면요. 어떻게 보면 불교 사상 같기도 하고 좀 묘해요. 나중에 여기 다 나옵니다. 그다음 7번, 5, 6, 7번 내가 다 소개했어요. 나는 흙도 아니요. 흙 부속물도 아니다. 나는 민중의 친구의 동지이다. 그 모두가 나처럼 신비하고 불멸이다. 이 불멸성을 그들은 모르고 있으나 나는 알고 있다. 모든 생명의 불멸성입니다. 그럼 뚝 띄우고 20번. 나는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세상을 딴 사람이 모르고 있더라도 나는 만족해 앉아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만족해 앉아있다. 한 세계가 알고 있다. 내게는 가장 큰 세계. 그런데 이 세계는 내 자신인 것이다. 세계가 내 안에 있어. 우주가 내 안에 있어요. 21번. 나는 육체의 시인이며 영혼의 시인. 천국의 기쁨이 나와 함께 있고 지옥의 고통도 나와 함께 있다. 전자를 내게 접목해 정식시키고 후자를 새로운 언어로 옮겨놓는다. 나는 남성과 함께 여성의 시인이다. 남자가 되는 것만큼 여자가 되는 것도 좋은 일이다. 남자의 어머니 되는 것도 그것보다 더 나은 일이 없다. 오라 벌거벗은 가슴의 밤이여. 이 표현 참 좋죠. 오라 매력과 자양의 밤이여. 남풍의 밤이여. 큰 별 드문드문한 밤이여. 조용히 조는 밤. 열정과 나신의 밤. 요염한 웃음 서늘한 입김의 땅이여. 잠자며 유동하는 수목의 땅이여. 사라진 일몰의 땅이여. 안개 자욱한 사몽어리의 땅이여. 푸른빛 도는 마늘의 유리빛 흐름의 땅이여. 강물의 반점을 그리는 명암의 땅이여. 날 위해 더욱 밝고 뚜렷한 은혜색 구름의 땅이여. 비스듬히 길이 누운 땅이여. 요 구절이 음란하다고 평가받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사각골 장기 짙은 땅이여. 웃어라. 내 애인이 오니 풍부한 자여. 그대는 내게 사랑을 주었다. 그리하여 나도 너에게 준다. 사랑을 준다. 아, 말할 수 없는 열정적인 사랑을. 요 이제 다 육감적인 겁니다. 나는 영혼이 육체 이상의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육체가 영혼 이상의 것이 아니라고도 말했다. 어떤 것도 심도 우리의 자아보다 더 크지는 않다. 공감이 없이 길을 걷는 자는 수의를 입고 제 장례식에 가는 자와 같다. 한 푼도 없는 나나 그래도 이 땅의 알짜를 구입할 수 있다. 눈을 힐끗 보는 일 또는 깍지 쏘고 콩한 알을 보이는 일도 만대의 학식을 낭패시킨다. 콩알 하나 보는 것도 유식한 것보다 낫다. 어떤 일이나 직종이든 젊은이가 종사함으로써 위인이 되지 않을 것이 없다. 어떤 미약한 물상도 우주 차련의 중심이 될 수 있다. 나는 모든 남녀에게 말하기를 백만개의 우주 앞에서도 그대는 명정하고 침착한 영혼을 세워라. 마지막 구절입니다. 52절. 나는 내 자신을 흙에 양도한다. 내가 사랑하는 풀에서 자라게끔 나를 또 보고 싶으면 그대의 구두창 빛을 살펴라. 그대는 내가 누구이며 내가 뜻하는 바를 전혀 모를 것이다. 그러나 그대의 건강을 도울 것이다. 그대의 피를 걸러주고 힘있게 해줄 것이다. 처음에 못 만나더라도 계속 힘을 내라. 한 곳에 없으면 딴 곳을 찾아라. 어딘가 멈추어 그대를 기다린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죽어서 흙이 됐어. 흙이 풀을 키웠거든. 근데 내가 전혀 모르는 어떤 10년 뒤, 100년 뒤 사람이 땅을 밟고 가다가 구두에 흙이 묻었어. 그 흙이 난 줄 알아라. 그런 뜻입니다.
서정주 부활보다 훨씬 더 불교적이에요. 자, 요걸 이제 나중에 뭐 그 사상 같은 게 좀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 시가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우선 사상적으로 그 당시 있었던 미국의 문예사조의 3대 사조를 딱 품고 육화시켰다는 거. 내용이 첫째. 미국 사람으로서 가장 심오한 자연과 인간의 세계에 깊이 들어갔다는 거. 그게 내용 그런 거고. 두 번째, 형식에서 자유시입니다. 히트만 가면 자유시의 아버지 갈 정도로, 처음에 우리 자유시의 아버지를 그랬죠. 아무런 형식이 없어요. 자기가 그냥 머릿속에 떠오른 대로 그대로 그냥 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년은 한 년이 짧고 어떤 년은 한 년이 아주 길어요. 산문처럼. 마음대로 써버린 겁니다. 자유형, 프리버스라는. 그 다음에는 나는 미국이 노래하는 소리를 듣는다. 아, 이 시도요. 이 시를 보면 정말 가슴이 뛰어요. 이 사람이 국토의 시인이거든. 미국이랑 국토를, 지난 시간에 내가 그 얘기했죠. 미국이, 피트먼이 북부에서 뉴오리언스까지 신문사 취직해가지고 갔잖아요. 2주 동안 여행했다고 하면서 자연에 감동했다 그랬죠. 그걸 보고 미국이랑 국토가 아주 감동해버립니다. 실제로 미국 여행해보면 감동하거든요. 그 대지에. 나는 미국이 노래하는 소리를 듣는다. 다양하고 즐거운 노래들을 듣는다. 이게 첫 구절입니다. 이래가지고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인용하려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이런 거 여러분 찾아 읽어보십시오. 기계공, 목공, 석공, 선원, 구두공, 모자공, 나무꾼, 박가리 소년, 어머니, 아가씨 등이 각자가 다른 사람의 노래가 아닌 자기 자신의 노래, 그 노래 혹은 그녀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낮은 노래를 부르고, 밤에는 젊은이들이 파티에서 입을 활짝 열고 힘차게 선율적인 노래를 부른 것으로. 여기 끝구절입니다. 첫 구절과 끝구절만 내가 소개했는데, 그 중간에 미국 각지에서 일하는 모든 그 사람들을 쫙 나열하는데, 그러면 힘이 솟아요. 미국이 이런 힘으로 오늘 이루었구나 하는 그런 힘이 솟습니다. 그 다음에 오 민주주의여 그대를 위해, 자 나는 대륙을 결코 갈라지지 않게 하리라. 지금까지 태양이 비춘 것 중에서 가장 훌륭한 민족을 만들리라. 신성하고 매력적인 땅을 만들리라. 동지의 사랑으로, 평생을 가는 동지의 사랑으로 시작해가지고 또 도시가 다 나옵니다. 강, 호수, 숲, 도시 쫙 해가지고 그런 그 엄청난 미국이라는 대지, 그 자연과 도시, 이걸 우리가 동지로 이 대지를 다 품고 함께 살아간다. 그런 담고 있습니다. 그냥 민주주의 해가지고 뭐 자유가 어떻고 뭐 그런 소리 안 해요. 그 미국적 민주주의, 미국적인 토양 위에서, 미국적인 건전한 삶 위에서 약동하는 그런 모습을 히트먼은 미국적 민주주의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또 이제 바라봅니다. 나는 앉아서 바라본다. 앉아서 세상의 모든 스푼과 온갖 의학과 수치를 바라본다. 라고 이제 서둘 때거든. 그 다음 이제 또 기법을 알겠죠. 서둘 절에 떼놓고는 쭉 나열해요. 나열법입니다. 자책하는 젊은이, 절망의 어머니, 남봉꾼, 순교자, 죄수, 선원, 오만한 자 등등 세상 관찰하는 걸 시인으로. 이런 걸 다 보는 것이 시인이 할 일이다. 사실 그런 거 글쟁이들이 할 일이죠. 숲을 가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얼마나 자유의 시인인가, 자유를 예찬한 시인인가. 실패한 유럽의 혁명가들, 이때 유럽은 뭐 19세기라는 게 혁명의 연속 아닙니까? 특히 프랑스가. 그러나 용기를 내라. 실패했거든. 하나도 성공한 혁명이 없어요.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는. 용기를 내라. 나의 형제 혹은 나의 누이여, 계속해 나가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유는 끝내 지켜야 한다. 한두 번의 실패 또는 여러 번의 실패 혹은 민중의 무관심이나 배은망덕 혹은 어떤 불성실함을 만나더라도 혹은 권력, 군대, 대포, 형법이 위협하더라도 자유는 억압될 수 없는 것. 이게 도입부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나는 세계의 모든 용감한 반란자에 대해 노래할 것을 맹세한 시인이다. 이런 구절도 나오고 우리는 승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했던가? 그렇다. 그러나 이제 나는 어쩔 도리가 없을 때에는 패배도 위대하다고 그리고 죽음도 낭패도 위대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실패한 유럽 혁명가들에게 위로와 당신의 실패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용기를 주는 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과 같은 항열의 시로 이루지 못한 사람들 위해 그 인간 세상을 보면 자기의 꿈은 다 이루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광대한 야망을 품었지만 이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 위해라는 게 서두야 또. 놓고 병사, 기술자, 항해사 등 좌절자 위에 월계수의 비 덮인 기념비를 세우리라. 높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높이 때를 만나기 전에 사그라진 모두를 위해 어떤 기이한 불의 혼령에 사로잡혔으나 때이른 죽음으로 꺼져간 사람들을 위해 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 중간에 여러 에피소드 열거법을 써가지고 그 사례를 넣은 거. 시 수업을 알겠죠. 이러니까 그냥 온 미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동한 활동 양상이 사실 숯불가돼 있을 만한 일인데 남북전쟁이 일어나니까 두드려라 두드려라 북을 쳐라 쳐라 북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상담을 하지 마라 누구 충고도 듣지 마라 소심한 자들을 개치 마라 우는 자나 기도하는 자도 개치 마라 젊은이에게 간청하는 노인도 개치 마라 이어서 어머니의 간청도 개치 말고 전진하라 고통령 영구차를 기다리며 놓여있는 죽은 자와 함께 그 관대까지 흔들어라. 두드려라, 두드려라, 북을. 이건 전쟁 격려시입니다. 이거 이제 북소리라는 시집을 출간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때 전쟁 중인데, 61년에 전쟁이 나서 65년에 전쟁이 끝났거든요. 그랬는데, 동생이 북군 장교였어요. 근데 편지로 맨날 그냥 장렬하게 싸우는 편지를 형님한테 보내다가 신문에 전사의 명단에 동생 이름이 비슷한 게 올라 있는 거예요. 그래 휘트먼이 너무 놀라가지고 막 남부를 가다 지갑 도둑도 맞고 뭐 온갖 고생하면서 가보니까 다행히 부상만 당했어요. 죽진 않고. 그러고는 그 부상병 동생을 돌보면서 아 내가 그냥 갈 게 아니라 육군병원에 가서 워싱턴 가서 육군병원에 지원 간호사가 돼야 되겠다. 자원해가지고 봉사활동 한참 합니다. 참 착하죠. 40대 중늙은이가. 64년 9월 30일에 동생 조지가 남북은 포로가 되어버려요. 다른 동생 하나는 계력과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고 형은 정신 이상자로 보호시설에 갇혀있고 그 형제들이 다 불행한 거죠. 1865년에 직업이 없어. 장가도 아직 안 갔어. 그러니까 에머슨 도움으로 재무부 에머슨 뭐 그때 미국에서 날릴 때니까 취업 소개받아가지고 갔거든. 갔는데 재무부에서 플립을 딱 보더니만 관리들이 이거 무순한 시집이다. 거절당해요. 그러는 또 이제 친구 하나가 내무부 인디안국에 근무하던 중에 플립이 외서스럽다는 장관의 미움으로 6개월 만에 파면당해요. 그러니까 내무부에 재무부 갔다 떨어지고 내무부 갔다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검찰총장실 보좌관 중에 하나가 여기 와서 근무해라. 여러 보좌관 중에 말단 일을 했죠. 자,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합니다. 4월 15일.
전쟁 끝난 직후에 암살당하거든. 이미 재선에 당선되어 놓고 암살당합니다. 오 함장이여 나 함장이여. 이게 유명한 그 추도시입니다. 일종의 추도시에는 라라꽃이 앞마당에 피었을 때 이것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 훨씬 끝난 뒤죠. 전쟁 끝난 6년 뒤에 데모크라틱 피스타스, 민주적인 전망이죠. 남북전쟁 이후 당면한 물질주의 풍조를 비판하면서 인격주의 정신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이 남북전쟁 끝난 뒤에 그 이전의 미국과 남북전쟁이 끝난 뒤에 미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이전에는 그야말로 그 미국 대륙에서의 평화, 독립은 했지만은 지구에서 가장 센 나라는 누굽니까? 영국이야. 여전히 영국이야. 그 미국은 영국과 전쟁을 한번 했죠. 그동안에 1812년, 13년 그때 했지만은 또다시 뭐 영국과 전쟁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없고 그냥 그렇게 평화롭게 살아온 게 미국 대륙이었어. 근데 남북전쟁 끝난 뒤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구수산업이 발달해요. 그리고 남북전쟁 끝난 뒤부터 미국이 시작한 게 뭐냐 하면은 인디안 학살입니다. 이걸 군인들이 이제 다 제대했거나 군인들이 한가해졌어. 그 군은 많아. 무기도 충분해. 말도 많아. 그게 전부 인디안 토벌에 아주 전념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싹 다 인디안 그 나오는 게 다 이때 카스터 장군이 나와가지고 막 날릴 때거든요. 이때. 그랬단 말이죠. 그런 뒤에 뭐가 되느냐. 그 다음 1898년이 되면은 미국이 제국주의로 변합니다. 그건 나중에 자세히 할 테니까 그때 보고. 어쨌거나 그럼 그때부터 뭐냐. 완전히 그냥 온 나라가 돈벌이에 미쳐버려요. 완전히 그냥 땅은 개발하고 개척하고 공장은 생기고 철도는 막 놓이고 온 나라가 그냥 돈에 미쳐버립니다. 그걸 가만히 보고 휘트먼이 이 물질주의식을 이뤄나가면은 미국의 정신이 빈약해서 참 우려스럽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주장한 거죠. 그 앤디 도어가 일하잖아요. 그 어떤 일화에 보면은 휘트먼이 밀었던 건 제퍼소니안, 잭소니안, 토마스 제퍼슨과 잭슨 민주주의 있었죠. 제퍼슨과 잭슨식 상표인 미국 민주주의. 여기에다가 영혼을 개발한 걸 플러스 시키는 거. 이게 이제 이 글의 기본 주제가 됩니다. 그럼 이게 꼭 옳으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보면 뭐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글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그 당시 미국 상황에서는 물질 만능주의로 나가는 데 대해서 관료화되는 데 대해서 약간 경종을 울린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야, 54세 때 뇌졸중으로 졸도하고 어머니도 이해에 죽어버려가지고 우울증 걸립니다. 잠시 워싱턴 갔다가 뉴저지 캠든 동생집으로 가서 집세와 하숙비 내면서 동생집에 기탁합니다. 장가갈 생각도 안 하고. 자, 이거는 피터 도일이라는 남자인데 이게 휘트먼이고 둘 사이가 동성애라는 설이 파다해요. 동성애라는 설이. 근데 그건 뭐 미국 사람들이 문학사에서도 뭐 휘트먼이 동성애했다 그런 걸 말도 안 하고 지금 우리나라 영문학자들도 뭐 이 동성애 이걸 크게 부각시키지는 않는데 그런 혐의가 있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 그냥 알고 있으라고 상식적으로. 당시 수필가로 휘트먼과 절친이었던 볼로라는 사람이 휘트먼에 대해서 쓴 글에서 뮤트 잉그로리어스. 뮤트는 뭡니까? 말 안 하는 침묵의. 잉그로 불명예. 그로리어스 명예. 잉그로 불명예죠. 쉽게 말하면은 말할 수 없는 어떤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다. 이게 이제 동성애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요런 걸 글 쓸 때 막 요런 것만 밝힌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히트먼은 동성애자였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히트먼은 다른 남자와 가진 것보다 도일과 더 멀리 그리고 그 심령 안전에 더 큰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확장했다. 낭만적인 우정으로. 이거 다릅니다. 앞에 거는 불명예스러운 행위로 봤고 뒤에 거는 낭만적인 우정으로 묘사했다. 그런 겁니다. 요거는 이제 위에 설명한 걸 그대로 쓴 거고. 이제 여기는 이제 피터 조지 도일. 이 사람의 양력을 간단히 쓴 겁니다. 근데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히트먼 이해한데 이 사람 빼도 지장이 없는데 다만 굉장히 오랫동안 히트먼하고 가까웠고 자주 만났고 같이 지냈다는 거. 그건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건 또 다른 남자입니다. 이것도 혐의가 있지만 아까 그 도일이 제일 오랫동안 만났던 히트먼은 남자였다. 이 무렵에 이제 그 만년이죠. 만년에 히트먼이 심취했던 건 뭐냐면은 이신론, 리신론 여기 심취합니다. 이게 내가 여러분들께 강의 뭐 몇 번은 한 적이 있는데 라틴어 데우스 신에서 유래했는데 아다이즘 무신론이나 전통적인 계시신앙의 대립하는 그 무신론은 결단코 아니야. 그렇다고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도 아니야. 그래서 이게 16세기 중葉에 프랑스에서 발화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뭐 아무리 신학자들이 뭐 체계화시켜도 그냥 보면 아주 느슨하거든요. 그치, 비합리적이야. 그런 걸 과학과 학문의 비례, 철학 사상의 비례에 따라서 이 신에 대한 이론도 좀 체계화, 이성화 시켜야 된다. 예를 들면 칸트가 그 이론 제공을 많이 해요. 칸트를 이신론자로 보느냐? 그건 이제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러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 어쨌거나 칸트의 철학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서 이신론이 점점 더 이신론대로 가는데 지금은 이게 없어졌어요. 이신론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이신론 그런 거 해가지고 억지로 신 만들 필요 있느냐 뭐 이래 돼 버리니까 학문적으로는 없어진 거죠. 그러나 이제 휘트먼은 아까 시에 보면 어때요? 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신을 믿는 것도 아니야. 휘트먼은. 애매하죠. 왜 그러냐? 청년 시절부터 이신론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걸 그냥 자기가 이신론적이다고 표현을 안 한 거예요. 만년에 가서는 내 사상이 결국은 이거였구나. 이런 걸 히트먼 자신도 찾아낸 거죠. 그럼 이 히트먼의 이신론 중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조상 숭배하고 같아요. 조상과 함께라는 글이 있거든. with antecedent, 이게 조상과 함께해서 나는 모든 이론, 신화, 신, 만신을 받아들여요. 만신도 받아들여요. 나는 오래된 이야기, 성경, 족보는 하나도 남김없이 진실이라고 본다. 성경 부인하는 게 아니야. 진실이야. 족보도 진실이야. 전설, 신화도 진실이야. 이상하죠. 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신론이야. 첫 구절에서 with antecedent, 전제 조건으로, 이 전제 조건입니다. antecedent, 전제 조건으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들, 아버지들과 어머니들, 그리고 지난 시대의 액큐뮬레이션 축적이잖아요. 내 아버지에서 내 아버지 올라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지난 시대 축적들을 보면은 with all which had it not been, I would not now be here. 그들이 다 없었다면은 나도 지금 여기 없다. 그들이 없었다면 나도 없는데 이 앞에 것 때문에 그래서 나는 있다. 지구상의 모든 역사와 자연을 그 축적 위에 내가 존재한다. 이게 이제 조상과 함께라는 겁니다. 이거 뭐 이신론을 시 자체로 딱 그대로 표현한 거죠. 이 무렵부터 이제 건강이 나빠졌거든. 1884년에 자기 집 살 때까지 열매는
로릴 스프링, 로릴 온천에 농가에서 지냅니다. 여기서 강, 호수 등 다녔는데 특히 여러 군데 다녔는데 이것이 미국과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다. 꼭 말한답니다. 여기는 난 못 가봤는데 미국 계신 분들은 여기 가서 사진을 좀 찍어 오면 좋겠어요. 사진 보니까 미국이 좋은 데가 뭐 한두 군데입니까? 롤 스프링에서 이게 이제 출입구에 있는 마크겠죠. 굉장히 좋아요. 이 보니까 사진을 보고 내가 그 판권 때문에 여기 못 올렸는데. 자, 65세 때 동생이 딴 곳에 이사 가버려요. 그러니까 따라가지 않고 동생도 이제 식구들이 있으니까 따라가지 않고 여기 그냥 머물러 가지고 집을 하나 마련해요. 여기서 만년벌력 이 집에서 죽어요. 생애의 첫 집이자 마지막 집. 이 집은 지금 뉴저지의 캠던에 있는 역사 유적이 되어 있고 그 얘기입니다. 이 집입니다. 만일을 보낸 휘트먼 하우스거든. 조잡한 2층 건물로 방은 6개. 처음에는 세를 들였다가 주인이 빚을 져가지고 못 갚으니까 풀립 인쇄에다가 출판사서 돈 빌려가지고 이 집을 사버린 거예요. 그대로. 사서는 자기 방이 된 거죠. 근데 원래 처음에는 그 세대를 살면서 휘트먼에게 방세 대신에 식사 제공하도록 원주민들 세로 자기가 빌린 집에서 세를 넣어가지고 밥 얻어 먹고 인디안 원주민들에게 살다가 나중에 이 집 사버려요. 사가지고는 그냥 그대로 밥 얻어 먹은 거죠. 그러다가 66년에 집을 사서는 이제 자기 집이 된 거죠. 근데 이 집에 밥이 있던 레이가 이사 가버리니까 몇 프로 떠있는 곳에 살던 선은 몇 사람은 미망인, 이 집세 안 내는 대신 가정부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가정부 역할을 하다가 한 달 만에 고양이, 개, 멧비둘기 2마리, 카나리아 등 가지고 합가해버립니다. 전기에 나오는 마지막 여자, 히트먼 전기에 마지막에 그 여자와 같이 사는 거예요. 이건 뭐 좋아하는 남자고 이게 풀립 최종판입니다. 이 무렵에 1888년에 이 무렵에 영국이나 미국에서 셰익스피어 가짜 논쟁이 벌어져요. 셰익스피어가 없었다고. 셰익스피어는 없고 그럼 셰익스피어 그 작품 누가 쓴 거냐. 이건 내가 전에 오래전에 한번 영국 기행했을 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말로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천재거든요. 닥터 파우스트라는. 괴테가 쓴 파우스트의 보다 먼저 괴테가 말로가 쓴 파우스트를 보고 개작한 것이 괴테의 유명한 파우스트입니다. 제일 처음 쓴 게 이게 말로예요. 크리스토퍼 말로. 영국 시인입니다. 이 천재예요. 셰익스피어에 못지않은 천재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건에 그 술집에서 싸움하다가 맞아 죽어요. 그 싸움도 이제 예사 싸움 아닙니다. 이때 영국이 종교 때문에 신구교가 막 다투고 이럴 때였거든. 그때인데 그런 비밀 공작을 하다가 상대편 종교 테러리스트에게 맞아 죽었다고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크리스토퍼 말로가 쓴 것을 써놓고 놔둔 것을 셰익스피어로 해버린 거다. 특히나 크리스토퍼 말로는 다 셰익스피어하고 동시대 사람입니다. 같은 시대. 그 다음 그 유명한 철학자 베이컨이 쓴 거다. 베이컨 정도 아니면은 셰익스피어 그 작품 보면은 굉장히 유식하고 공중의 묘사 이런 게 너무나 정확해. 그래서 이런 정도를 쓸 정도 학식을 가진 사람은 그 시대에 말로와 베이컨밖에 없다. 이런 소리 파다했거든요. 그랬는데 휘트먼은 이게 틀렸다. 셰익스피어는 따로 있다. 진짜 셰익스피어가 이게 맞다. 어떻게 살았는가? 전기는 잘 모르지만 틀림없이 이 사람 셰익스피어 실물이다. 그래서 가짜 설에
반대한 겁니다. 휘트먼. 셰익스피어가 진짜냐 가짜냐 논쟁할 때는 세 개의 대가들이 쫙 나눠져요. 가짜파 진짜파로. 그래 보면 아주 비등비등해요. 지금도 그걸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파는 진짜파들이 연구한 사람이 있고 가짜는 가짜파들이 연구한 사람이 있고. 근데 이제 내 주장은 진짜든 가짜든 그냥 셰익스피어를 보고 그냥 우리는 셰익스피어 작품 보고 좋아하면 되는 겁니다. 자, 1891년 연말에 풀립 최종판 손대입니다. 정본을 사는 거예요. 건강 나쁘고 수입도 없는데도 이 사람이 자기 불행한 사람 가족도 없잖아요. 정식 결혼도 안 했고. 이러니까 자기 무덤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나 봐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가지고 돈도 별로 없는데 막 빌리고 해가지고 낙골당 하나 미리 구입해놔요. 자기가 들어갈 곳을. 해가지고 맨날 들락거리면서 손질해요. 요새는 그런 사람 많죠. 그러다가 1892년 3월 26일 오후 6시 43분에 폐렴으로 죽거든요. 공식 사망 기록인 좌측 눈망염, 우폐의 소모, 일반적인 급성 결핵 및 유조직 신장염 죽었습니다. 자택에서 시체를 공개했고 3시간에 1000여 명이 조문했고 헌화로 관이 묻힐 정도였다. 인기가 아주 절정이었습니다. 미국 문학사 이래 가장 인기 있는 대중성도 있고 문학성도 있는 시인 이렇게 자리 잡은 거죠. 묘지는 캠든 할렘 묘지에 안장했고 아버지와 두 형제도 함께 여기 묻혔다. 집은 시에서 매입해서 나중에는 주에서 재매입해서 현재는 이 공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뉴저지 디비전 오브 파크스 앤드 포레스트 공원과 산림과라고 할까. 거기서 이 묘지를 쉽게 말하면 주에서 관리하는 거죠. 그 박물관이 된 거죠. 묘지입니다. 이걸 이제 만든 거거든. 요거는 이제 비석이고 죽은 뒤에 만든 거고. 살는 동안 이걸 지가 만들어 놓고는 맨날 들락거리면서 손을 봤단 말이죠. 근사하게 만들었죠. 이게 휘트먼 기념 비. 당시 추모객들. 이게 이제 옛날 모습 그대로죠. 무덤 주변에까지 따라가서 이제 예도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유적이 뭐 있을까? 유명한 것 치고 유적이 별로 없어요. 이제 내가 찾아보니까 월트 휘트먼 다리가 있어요. 이게 월트 휘트먼 다리는 그린 컬러, 이게 이제 그린으로 되어 있어요. 1층이고 서스펜션. 이 교각이 보면은 밑으로 없고 위로 있어요. 위로 나 있습니다. 밑으로는 없어요. 이 지금 위로만 열어서 있거든. 서스펜션 브리지. 스패닝 더 델러웨어 강, 필라델피아 델러웨어 강으로부터 캠돈으로 가는 다리. 이 건너면 이제 델러웨어 캠돈 되는. 그거 이제 월트 휘트먼 브리지라고 부른다.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다음 월트 휘트먼 고등학교. 학교 이름을 그냥 이렇게 지어버려요. 메릴랜드였어요. 이거는 고등학교, 월트 휘트먼 고등학교. 앞에 하고 다른 겁니다. 뉴욕 헌팅턴에 있는 거. 이거는 월트 휘트먼 몰. 그래가지고 이제 몰 이름을 월트 휘트먼 해놓고는 앞에다가 기념비. 이건 나도 다 못 가본 데거든요. 이런 걸 이제 뭐 미국에 없으면은 그냥 여행을 가서는 도저히 이렇게 다 일일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미국에 있는 분들 가시면은 한번 이래도 알아보시고 좀 더 좋은 사진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의 가장 위대한 시인 월트 휘트먼 이것을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나타니엘 호손을 강의하겠습니다.